규범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저 나름으로 이해한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파트가 되겠어요. 규범의 가장 기본적인 게 도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절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가장 여기서 기본적인 것은 도덕이죠. 도덕이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이념적인 규범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컨셉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도덕은 너무나 이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만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육아에서는 덕치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상당히 아이디얼한 거죠.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규범인 도덕에 반드시 보완하는 두 가지 규범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절과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도덕은 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아에서도 도덕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예를 강조하는 이유가 도덕을 보완하는 일상적인 행위 규칙이 바로 예입니다. 저는 그 예를 그렇게 예는 도덕이 일상적인 그런 그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 어떤 수칙, 매뉴얼이다, 바로 그렇게 생각해요. 법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정리하죠. 법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도덕에 있어서 가장 최소 도덕,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최소 도덕이고 그 최소 도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도덕은 그렇지 않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핵심적인 최소한의 규범을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절 법을 포함한 도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발전 단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체로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단계는 관습 이전의 단계에서 관습적 단계로 발전해서 관습 이후의 단계로 이렇게 발전, 진화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서양의 피아제라든지 미국의 콜버그라는 사람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인간의 도덕의식이나 도덕감이라는 것은 인지 발달과 서로 비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해야 거기에 빗대어서 인간의 도덕의식도 성장한다는 것이죠. 피아제나 콜버그에 의하면은 이런 그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야 도덕감이 발달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론의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을 가역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역적 사고. 여기서 이리 가거나 여기서 이리 가거나 그게 양적으로 변화가 없다. 그걸 가역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 가역적 사고에 빗대어서 역지사지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도덕의 가장 핵심적인 것, 공자님도 그랬고 많은 윤리학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지사지, 이게 사실은 도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공자님도 그랬고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이 도덕의 핵심인데, 역지사지라는 것은 바로 이 가역적인 사고에, 인지적으로는 가역적인 사고에 의존해서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발전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 맹자에서 비롯되는 그 유학의 가장 핵심적인 윤리 도덕은 덕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논어 서두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화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논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공자의 어록입니다. 공자의 그 말씀을 쭉 다 실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서두에 이 공자님 말씀은 굉장히 그 중요한 우리 동양의 그 유학의 덕윤리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화. 뭐 제 나름으로 다시 이제 그 재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이라는 게 공자님은 아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도 열입니다. 습도 역시 열이고요. 그러니까 학도 즐겁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반복 훈련해서 내면화, 자기화, 습관화하는 것. 그래서 이게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배운다는 것은 사실 자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인터넷을 보고 스마트폰을 아무리 굴려도 스마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의 내용은 보편적인 지식 아닙니까? 그걸 자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공자님 습이라고 그랬어요. 습을 통해서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뭐 수영 기술이 다 알지만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오랜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면 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도덕교육이 학원이 있는데 습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습이 안 되고 학교에서도 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 이후에 우리의 인성교육의 키워드는 바로 습에 있다고 생각해요. 습을 해야 덕이 쌓여요. 덕이라는 게 바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천 역량입니다. 논어를 여러분들 더 읽어보면 학 속에 숨어 있는 게 사예요.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것. 학은 남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율적 사고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주입식, 암기식 아닙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사가 있고요. 습. 왜 습하느냐?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학과 습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학교에서 다시 재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표는 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한 가지 오늘 생각의 화두로 삼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살만한 인간 사회는 법치냐 아니면 예치냐 아니면 또 덕치냐 이 세 가지 통치 방식 또 세 가지 규범 체계를 두고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법가가 이야기하는 그 법치는 오늘날 법치하고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패러다임 한 세 가지 정도를 두고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조선시대에 그 다산이라는 그 천재적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경세유표에 보면은 다산은 순자의 계율을 따르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예치를 강조합니다. 예치를 강조해요. 그런데 다산의 예치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다산이 여러분들 그 실학자 아닙니까? 굉장히 그 현실에 밝은 사람입니다. 무턱대고 예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도 개혁에 기반한 예치입니다. 제도 개혁에 기반한 예치. 뭐 제 생각은 그런 의미에서 다산의 생각과 상당히 공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뭐 경세유표, 흠음심서가 전부 법제 개혁이라든지 경제 제도 개혁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목민심서는 정치가들의 수양을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다산은 두 가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치가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이야 그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이 제도 개혁에 기반한 예치 사상을 좀 발전시키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어떤 규범 체계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갈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서구에서도 고대 중세는 덕윤리가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특히 히랍 시대 때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플라톤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왔는데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잘 산다는 게 뭐냐? 잘 산다는 게 뭐냐? 훌륭한 인생이 뭐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잘하려면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잘것없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데 인생을 잘 산다는 잘 살기 위해서 기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술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버추라고 그랬어요.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동양 사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술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습득될 수가 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기술이 자기화되고 체득되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중세까지 서양도 역시 이 덕의 윤리가 지배를 했는데 이제 근세가 되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각자의 이익에 의해서 이합집산하는 이익사회로 사회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법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규범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새 부대에 새술이 새 부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법은 무엇이냐? 합리적 이기주의자들의 약속입니다. 내가 당신의 등을 지금 긁어줄 테니까 내 등이 가려울 때 당신도 날 좀 긁어줘. 이렇게 서로 약속하는 거죠. 합리적 이기주의자들의 신사협정이 바로 시민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구의 시민법을 보완하는 서구 근세 윤리도 서구에서는 에틱스,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세 칸트라든지 공리주의자들이 근세에 나왔던 많은 윤리학자들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의무의 윤리예요. 의무의 윤리. 인간의 의무가 뭐냐? 준법적인 윤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의무, 책임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윤리에서도 메인 키워드가 의무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규칙에 입각한 의무윤리, 이게 근세윤리예요. 서구 전통적인 고전윤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상당히 준법적인, 법과 상당히 친화적인 그런 윤리가 서양의 근세윤리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규범 체계의 현황은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서양의 법 체계를 다 받아들이고요. 서양의 의무윤리도 다 지금 받아들여서 거의 서구 근세 사회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로부터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서구의 윤리체계, 규범체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사회를 관리하고 경영해 나가자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공자 맹자도 들어있고 조선시대도 들어있고 또 서구의 근세도 배워서 알고 있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잘 융합되지 못한 채 굉장히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이 현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윤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규범과 관련해서 두 가지 과제를 남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정당화의 과제입니다. 내가 어떤 윤리 체계를 제시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정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정당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정당한 윤리 체계를 제시해. 제가 방금 정직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죠. 왜 정직해야 되는지. 정당화는 왜 필요하죠? 설득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정당화가 필요하죠. 자기도 설득 못 시키는 걸 남을 설득시킬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윤리학자들이 또 중요한 건 동기화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윤리가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마음이 나도록 만들어야 되죠. 모티베이션, 동기화가 필요해요. 정당화는 서양 윤리에서 많이 합니다. 근세 서양 윤리는 전부 정당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발전했습니다. 정당화와 관련해서 우리 동양 사람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치밀해요. 그러나 우리 동양의 강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동기화와 관련. 우리 동양은 여러분들 보면은 조선시대의 모든 학자들이 고민했던 게 뭡니까? 수양론 아닙니까? 내 마음, 수기치인. 우리 동양 이 유교 윤리의 가장 핵심은 수기치인입니다. 내 스스로 도덕적 역량을 기르고 그래서 남들에게 봉사하는 거. 이게 수기해야 치인할 수 있어요. 내 친구들, CEO들 방마다 다 정의란 무엇인 꼽혀 있는데 펴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거품입니다. 독서 안 합니다. 덕윤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덕 그러면은 재승박덕 시대에는 덕이라는 게 박물관에나 있는 게 덕이에요. 덕이라는 컨셉이 사어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덕윤리를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이 다시 회복되려면 덕윤리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도덕적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시는 세월호 선장과 같은 사람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덕윤리를 다시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수영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처음 배우면 수영 기술이 습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수영을 오래 해서 수영 기술을 익히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즐겁습니다. 물에서 놀아요. 도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게 그래요. 봉사라는 게 처음에는 귀찮습니다. 왜? 내 것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나눔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오래 하면은 이게 사람 사는 것이구나.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덕윤리를 살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의무감이나 그런 심리적 부담을 갖고서 하지 않고 해피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소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양의 의무윤리와 또 법치와 우리 동양의 덕윤리가 상호 보완돼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법치나 의무윤리와 우리 동양의 그 덕윤리가 이렇게 좀 상호 보완하는 또 그래서 그런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는 어떤 공동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유덕한 시민 공동체 이런 것이 좀 막연하긴 하지만 또 정다산이 이야기했던 예치사회 이게 좀 막연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추구할 만한 하나의 이상으로서 한번 스터디를 깊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